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장수영 기자를 진행자석으로 보시죠. 저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로워가지고 못하겠어. 잘 오셨습니다. 저는 최상욱 대표님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최상욱 얼른 모셔보겠습니다.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저도 드디어 채널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야. 뭐 저희랑 이제 같이 놀만한 이제 레벨이 되셨군요. 그렇죠. 언더스탠딩하고. 10만 명을 넘으면은 네. 그 댓글을 남겼을 때 네. 자동으로 팝업이 떠요. 아세요? 그렇습니까? 네, 몰랐어요. 유튜브 기능이더라고요. 이게 거기 10만 명 이상부터만 주더라고요. 10만 디폴트로. 명의 저희 언더스탠딩 지분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많겠죠. 제 말은 그래서 이게 소위 샤라웃이 돼요. 예. 나 너 채널에 댓글 남겼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세상에. 됩니까? 네. 와, 충격받았습니다. 유튜브 진짜 완전 뭐 인도 신부제 카스 사회. 10만 명 레벨로 올라서 네. 최부심. 네. 아직도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꼭 가서 구독 좀 눌러주시고. 네. 저도 구독자인데. 저도 구독자입니다. 최부심은. 네, 최부심 구독 안 하면 이게 들을 수가 없어요. 언더스탠딩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 참 네.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시 슬금슬금 오른다. 지금 슬금슬금 오르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생각보다 역전세도 너무 없다. 지금. 맞아요. 네, 오늘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네. 시장 그 데이터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PT 보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볼게요. 음. 일단은 그 GDP 대비 주택 가격 이게 제가 과열 지수를 좀 평가하거나 주택 시장이 좀 초과 상승할 때를 그 잘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2017년부터 그려가지고 썼는데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22년 말 통계가 이게 그 7월쯤에 나와서 예. 보시면 GDP 대비 주택의 시가총액이 2.9배 정도로 3.2배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총 다 해서 네, 이게 원래 한 6,500조였는데 22년에 이게 6,200조로 300조 빠졌거든요. 예. 그 사이에 GDP는 또 살짝 올랐으니까 GDP는 2,150조고요. 22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2.9배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물론 예. 이 2.9배라는 것도 그래서 보면은 20년도에 이게 3배였거든요. 3배에서 2.9배니까 20년 레벨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올해 다시 좀 오르고 있잖아요. 예. 올해 좀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이게 보시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2배를 오랜 기간 유지해 왔고 예. 그 이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한번 상승했었고 나서는 상당한 기간에 좀 횡보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가격이 안 오른 게 아니라 우리 국민 GDP 가 경제, 올랐으니까. 국민 경제 성장하는 만큼은 올랐다는 건데요. 네. 요 기울기 있는 구간은 우리가 일하고 버는 돈보다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걸 설명했던 용어가 벼락거지였던 용어였고요. 예. 뭐 일하면 뭐 하나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는데 이런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들고 예. 이 시기를 지배했던 키워드는 포모였던 것 같습니다. 포모. 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주택 가격이 엄청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3년 8월 기준 미국 주택은 46 트릴리언 달러인데요. 미국 22년 말 GDP가 25 트릴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은 1.8배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미국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미국이랑 비교해도 높고 역사적으로 비교해도 조금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군요. 지금. 예, 저는 GDP 대비해서는. 가격 그 자체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격이 높다는 게 뭐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높은 기간을 오랜 동안 횡보하더라도 예. 그러면 소득이 다시 따라오게 되면은 또 커버 가능한 가격이 되니까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가격이 높으면 어쨌든 하락할 위험을 안고 가게 되다 보니까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막 너무 선제적으로 나서지 말라 이런 말을 그냥 달고 사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또 미국이 1.8배고 우리가 2.9배니까 우리가 무조건 높다. 이게 맞긴 맞는데 미국은 주식시장이 GDP 2배 정도는 되거든요. 우리는 주식시장이 GDP의 1.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투자를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미국은 주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니까. 주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예. 생각하면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면 네. 뭐또 설명은 좀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은 부동산이 좀 과열돼 있고 미국은 주식이 좀 주식이 과열돼 과열돼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하시고 미국 주식을 하시면 네. 초과열.
야, 저거 진짜 예. 무섭다고. 예, 포트폴리오 전체 초과예요. 예. 아, 그래서 사실 자산 시장도 같이 움직인 거 아시죠? 예, 그렇게 움직인다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 주택 시장은 단기 금리 영향 받고 예, 미국 주택 시장은 단기 금리 영향을 안 받아요. 30년 만기 모기지여 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금리 올라갈 때도 미국 조정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는 22% 빠졌는데 미국은 3% 빠졌었거든요. 예. 근데 주식은 22% 빠졌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한국 주택 시장이랑 미국 주식 시장은 같은 존재고. 같이 움직인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은 한국 부동산으로 사고 남는 돈을 미국 주식을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단기 금리에 어마어마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 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부동산 플러스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은데 요 조합. 그건 이제 금리 올라가면은 소위 실신하는 조합이죠. 고금리 실신 조합.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포트폴리오는 아니라고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미국도 단기 금리의 영향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잘 아시다시피 서프라임 모기지 론이 단기 금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30년 만기 모기지가 아니라 변동금리부로,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가 고정금리부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 서브프라임 론은 변동금리부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2000년에 그 그린스펀 체제 때 베이비 스텝을 쭉 밟아버리고 나서 한 1, 2년 지나니까 결국은 변동금리부에 대한 이자 상환을 못하게 되면서 주택시장 터져 나갔던 거가 예. 이제 파생해가지고 주택시장 위기로 번졌고요. 그거를 경험하고 났으니까 현재는 대부분 다 고정금리로 가죠. 유지하게 되면서 단기 금리가 500bp 올라가는 그 한 해를 매우 안정적으로 방어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조합은 한국 주식과 미국 부동산 조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죠. 어. 그러면 장단기 금리로 어쨌든 금리 기준으로 해지가 되니까요. 예. 예. 그래요. 네, 여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다음 장. 네. 그러면 이제 가격 지수를 이렇게 GDP 대비가 아니라 그냥 실거래가 지수로 볼 건데요. 예. 주택 가격은 보시면은 빨간 박스가 코로나 이후인데 이게 급상승했다가 네. 작년 말에 경착륙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6월 달 말까지 나왔는데 7월이면 여기 이제 한 칸 더 찍혔을 건데 7월에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예. 지금은 회복세인데요. 일단 20년에서 21년 2년 동안 지수는 140에서 185까지 올라갔는데 23년 1월에 140일 바닥을 찍었고 네. 2월부터 실거래 지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실거래만 보자면은 회복을 했는데 예. 우리가 주간으로 발표되는 가격 동향이라는 거, 실거래 지수가 아니라 동향이라는 걸로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동향이라는 거는 작년의 하락률을 4%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지수 레벨로는 거의 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예. 그 동향은 올해 5월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 플러스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올라간 지 한참 됐는데 뒤늦게 기표가 된 거죠. 그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향. 실거래 지수는 거래쌍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측정하는 방식이고 예. 동향은 보정이 들어가죠. 거래 일주일에 발표되니까 거래가 없지만 그 조사원에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향은 그냥 분위기 파악용이고 예. 실제로 그 지수는 주택 지표는 네, 실거래 지수로 평가를 합니다. 지수로, 예. 네, 그래서 실거래 지수인데 참고로 얼마 전에 국토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서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크게 빠졌던 기간은 3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 얘기했고요. 아시다시피 IMF 때, 두 번째는 리먼의 약간 정점 때, 예.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작년이었어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러니까 요 세 개 기간에만 경착륙이 있었고 예. 이 경착륙이 있었던 기간에는 자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었는데 22년 서울만 말씀드리면은 서울은 이 경착륙 기간 동안에 24.7% 빠졌고요. 네.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6월까지 10% 올랐거든요. 그래서 고점비 지금 82% 정도를 이제 회복하고 있다. 많이 회복했네요. 7월, 8월 좀 더 올라간다고 본다면은 예. 85%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는 고점에서 85% 이렇게 회복했고요. 네. 네, 서울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다른 예. 지방도 같이 예. 얘기하겠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그 21년 11월이 고점이거든요. 예. 고점에서 84%를 유지하고 있고 전국 기준으로도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플러스입니다. 예. 이게 전국에서는 최대 낙폭 18.6% 있었다가 요만큼 오르니까 요 정도 된 거고요. 서울랑 비슷하게 회복했네요. 이게 전국에서 서울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건데요. 예. 이게 부산을 보시면 먼저 부산.
부산은 올해 2% 올랐고 예. 고점비 86% 가격입니다. 대구는 좀 심각한데 대구는 22% 빠졌었고 크게 빠졌었고 대구는 올해도 마이너스예요. 아직 실거래 예. 지수로는요. 예. 그러니까 고점의 78% 레벨이고요. 인천도 작년에 빠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부산보다도 못하니까 고점이 70%대. 그리고 대전이 올해 미세하게 올랐으나 고점이 80%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보시면은 서울만 이렇게 상반기에 강력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물론 하락폭이 컸는데 서울이 이렇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80%대 초반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70%대 지역인 지역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가장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네요. 예, 맞아요. 왜 그건 그런 정책이 서울에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서울에 유리하게 설계되세요. 예, 그리고 시장이 그 위험해지면은 네. 기본적으로 달러지 달러 위험 네, 안전자산이라고 네. 생각하는 맞아요. 거죠. 그냥 알짜 자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 부동산에 한국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기물 금리의 영향을 받는 게 투자 대용 자산이라고 할 때 한국은 부동산을 투자로 보고 있다는 게 이미 많은 통계에서 드러나는데 예.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 알짜 자산이죠. 그러니까 위험하면 알짜 자산 가고 리스크가 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뭐 지방 소도시로 막 투자를 하러 가고 이런 예. 국면이고요. 예. 자 이제 그다음에 전세인데요. 전세도 똑같은 기준으로 20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전세는 2년 동안 전세가 고공행진이 있었습니다. 예. 요게 전세 대란이고요. 그리고 22년 10월부터 전세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현재는 보시면은 20년 하반기 수준에서 전세 가격이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요 꼬다리가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요즘 살짝. 전세 가격. 그러니까 매매는 이렇게 그래도 서울 매매 이렇게 티나게 좀 올라왔거든요. 예. 이제 전세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요즘 전세 생각보다 역전세가 약하다는 평가 많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근데 이 EQ23에 이게 보시면은 사실 전세라는 거는 예. 금리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올해 2분기에는 시중금리가 정말 너무 낮았습니다. 그 시중금리가 낮아졌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올해 EQ만 하더라도 미국이 11월에는 금리 인하 했거든요. 네. 네, 지금이야 웃음이 나오겠지만 예, 예. 미국이 11월엔 금리 인하를 했고요. 네. 그래서 한은도 막 금리 인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정부에서 대출금리 인하 압력이 높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조달금리 대비해서 시장의 대출금리가 평균적으로 30-40bp가 내려가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지표로 활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4월, 5월, 6월 달에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EQ에는 굉장히 완화적인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리가 제약적이냐 완화적이냐 요즘 그런 논란이 많은데 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실질금리인데 실질은 명목금리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뭐 빼면 되는데 네. 그 우리나라가 3.5% 기준금리였는데 상반기에 물가는 4%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예. 상반기에는 실질 마이너스였고 그건 굉장히 예. 완화적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좀 내려오는 국면에 금리 높기 때문에 좀 예. 제약적인 구간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Q부터 어쨌든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전세 가격이 상승이라고 적었는데 전세가 하락 압력, 전세가 전환율 상승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EQ 때 발생한 거고요. 이거 전세도 지역별로 갖고 왔는데요. 그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 이게 부산이고 대구인데 부산 대구는 보시면은 이제 급락은 멈췄어요. 예. 급락은 멈췄는데 전세 가격이 추세적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은 보시면은 19년 말 20년 전세 레벨에서 안정화가 됐는데 대구는 이제 거의 2017년 레벨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대구는 왜 공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대구가 아까 전에도 예. 가격도 그렇고 네, 전세도 맞아요. 매우 심각하네요. 그렇죠. 대구가 정말 구도심 정비와 단기 공급이 정말 많아졌고 그것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약한 시장이 대구 시장입니다. 대구의 전세 가격 하락은 진짜 엄청난 수준까지 빠져가지고 예. 이렇게 내려갔고요. 전국 기준 전세 가격은 고점 대비해서 한 88% 수준이거든요. 근데 서울은 91%로 고점비 9% 정도 빠진 거여가지고 부산은 85%, 대구 74%.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시 서울의 되돌림이 제일 높은 수준이고 그러네요. 네, 그 광역시만 하더라도 최소 12%에서 최대 26%까지 빠졌으니까 고점비 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인천이나 대전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그 보합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국면인데 2년 전 전세 가격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메시번 요 물량이 예. 전환되는 게 역전세인데, 그러니까 이게 갱신되는 그 가격이 역전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야 겨우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중반 정도기 때문에 아직 역전세가 완전 끝났다라고 너무 안심하지 말고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러면 주택 가격이 상반기에 왜 올라갔냐를 얘기를 할 때 뭐 예.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주택 시장이 그 대출을 먹고 잘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예. 그래서 대출의 증가율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되게 그 코릴레이션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대출 2001년 2년에 막 엄청나게 10조 받다가 40조 60조 이렇게 올라갈 때만 30% 정도 YOY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있었다가 네. 대출 줄면서 상승률이 둔화됐었다가 다시 예. 늘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YOY로 감소폭 마이너스 하면서 횡보하다가 요 2015년부터 이게 여기가 0인데 플러스로 반등한 게 요 113조 빌릴 때 빌렸고 130조 빌릴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탄력받고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18, 19년에는 그래도 좀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사실 이거는 가계 대출이거든요. 예. 2019년부터는 법인 사업자 대출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사실 환산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클 것 같은데 법인 사업자 대출을 완전 이쪽으로 발라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에 다시 크게 대출이 늘면서 두 자릿수 상승했고 작년 9조 마이너스 하면서 마이너스 4%. 확 빠져. 예, 이 마이너스 4%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거래 동향으로 발표되는 그 연간 마이너스 4%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대출이 줄면서 이제 줄어들었죠. 올해는 대출이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 아닙니까? 아, 그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년 정도의 주택 시장이라는 게 사실 대출 많이 가격을 결정하는 지표는 아니고 수요 공급이라던가 이런 게 다 존재하지만은 특히 이 수요라는 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이고 돈은 소득과 대출이고 예. 그 대출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변화와 그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오거든요. 소득은 천천히 변하지만. 그래서 이런 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작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월간 대출인데요. 예. 월간 가계 대출 순증액은 오른쪽에 있고, 이게 우리가 주택 시장이 굉장히 주택 가격이 높았던 그 코로나 기간을 보면은 월 평균 막 이제 가계 대출만 잡았는데 은행권 가계 대출만 잡았는데 막 7조 8조 이렇게 빌렸거든요. 예. 7조 8조 빌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월간으로 막 2, 3%, 3%씩 막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겠지만 21년 11월부터 대출이 빵이 나오거든요. 이 월간 순대출이. 네. 그래서 21년 11월부터 23년 1월까지 이렇게 이제 대출이 굉장히 위축되는, 저는 이 구간을 수요가 증발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수요가 증발되는 구간이 있었고요. 이 월 변화율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지수로 보시면 더 직관적으로 보이거든요. 대출이 이렇게 쌓이면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대출이 네. 녹으니까 이제 지수가 이렇게 이제 붕괴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렇게 대출 상승과 함께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년 이상의 차트에서도 대출과 주택 가격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네. 이게 그냥 월 단위로 쪼개서 보더라도 그 대출이라는 것과 자산 가격의 변화가 굉장히 예민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2022년은 정말 대출이 없었군요. 저 표에서 봐도. 22년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대출이 없네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대출 관련 통계를 보는 사람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매달 보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찍히는데 그래서 올해 진짜 대출이 마이너스일라나 하면서 그냥 한 달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심지어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더 커지니까 뒤로 막판에는 아예 그냥 대출 그냥 닫아버렸잖아요. 월에 아예. 5조씩 갚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완전 충격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월에 5조씩 갚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 한국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국가인데 네. 소득과 대출이라는 게 적당한 레벨로 올라가는데, 원래 한은에서 계획했던 거는 우리나라 대출이 6%, 8%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4% 증가면 좋다. 예. 그게 가계 대출만 보면은 1850조니까 4%면 60조 가라 이거거든요. 예.
그럼 60조 플러스 나길 바랬는데 마이너스 9조로 와. 그래서 제가 와 이제 충격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가계가 왜 이렇게 그 자산 시장에 기민하게 이렇게 기민하고 또 예민하게 움직이나 이게 아마도 이런 3% 같은 거라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국은 보시면은 예. 전 세계 모든 시장에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제일 그 빡신 집단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네, 그런 저는 우리나라 가계가 챗GPT 5라고 생각을 하죠. 와. 게다가- 자발적으로 반영해서 대출 네, 줄였다? 게다가 누가 뭐 21년 11월에 이 동물 같은 감각으로 가계 전체가 마이너스라는 게 예.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똑똑한데 모아놓으면 멍청한 집단이 있는데 예. 여의도에. 근데 이제 여기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모아놓고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천재들은 아니지만 정말 예. 천재처럼 움직이는 집단이 있는데 이제 그게 대한민국 가계다. 예. 진짜 놀랍다.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 하반기 가계대출이 제로에 수렴하다가 23년 1월에 마이너스 5조 원을 기록하면서 최저점 찍었고 가계대출이 반등세가 나왔죠. 네. 근데 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작년에 대출이 늘 수가 없었느냐. 예. 그거는 그 전년도인 21년도에 DSR이라는 거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는데 예. DSR은 자기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그렇습니다. 40% 상한을 뒀는데요. 사큐 22에 이게 40.6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22년 말 사큐가 됐을 때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DSR 수가 40%를 터치해 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 가게는 대출이 없으니까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가게 전체로 보면은 이 한도에 찬 거예요. 이건 그럼 딱 DSR 영향이 제일 컸네요. 정확하죠. 근데 그 DSR이라는 게 대출이 1850조니까 걸렸다기보다는 예. 대출의 원리금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비중이 예. 높았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같이 높아져서 높아지니까. DSR이 38%에서 40.6으로 한 방에 점프해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22년 사큐가 됐을 때는 가게 전체가 한로 보면은 예. 더 이상 못 빌린다 이거고 그다음 저는 마이너스도 이해를 했는데 이제 갚아야죠. 예. 갚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갚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택이라는 게 소득과 대출 먹고 자라는 건데 대출이 없는데 네. 주택의 수요가 말 그대로 없어졌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 수요 증발이다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사큐에 앞서 보셨던 서울 25% 가격 하락이 발생을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진 거는 우리나라 25년 역사에서 3번 있었던 경착륙이니까 정부가 나서야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착륙은 너무 심하다 이거는 이러면서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대출이 매우 적은 매우 특수한 상황. 네, 그 작년은 맞습니다. 어쨌든 25년 역사에서 3번밖에 없었다는 거는 예. 그냥 특별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부양책을 쓸 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양책이 먼저 나왔던 거는 그래서 DSR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예.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정책 모기지로 먼저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고금리 그 민간금융 대출을 예. 정책금융으로 전환해라. 이거를 한 9조 원 정도를 먼저 풀었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10월부터 안심전환 대출을 막 썼거든요. 근데 안심전환 대출은 대출을 전환하는 거지. 예. 주택을 사는 건 아니니까. 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월 말부터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대출을 보시면 되겠죠. 저는 올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정책 모기지라는 그 프로그램의 시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이게 대출이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가던 요 구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간 막 10조 원, 7, 8조 막 이렇게 10조 원대 레벨 쫙 빌리다가 빵으로 꽂은 게 21년 11월 달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23년 1월에 마이너스 5조, 3조 마이너스가 계속 놀다가 네. 요즘 보시면은 5, 6, 7월 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올라갔는데 요 기간에 수요 증발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수요 경색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그러니까 2월 달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를 돌렸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여기서 검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제가 키워도 되나요? 네, 키워도 됩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점이 23년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전환대출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썼어요. 예. 안심전환대출 쓰면서 종전 시중은행 주담대랑 전세대출을 막 끈 거죠. 이게 짙은 게 주담대, 이게 전세대출, 이게 신용대출인데 네. 신용대출은 일단 칼같이 갚았고요. 신용대출 금리가 막
7%대를 오가버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예. 이건 무조건 꺾고 예. 주담대랑 전세는 끄기가 어려웠는데 전환대출 해주니까 정말 많이 썼거든요. 어. 근데 1월달 말에 이 정책 모기지를 딱 런칭을 했는데 그래서 2월부터 도대체 얘가 얼마나 잡힐까 이런 걸 봤는데 바로 7조, 5조 이렇게 이제 빵빵 찍기 시작했고 초창기 때는 그 정책 모기지가 종전 대출을 상환하는데도 사용이 됐거든요. 예. 그러나 요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즘엔 종전 대출을 상환하지 않습니다. 상환하지 않고 그냥 빌리고 더 빌린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어. 초창기 때 정책 모기지는 시중은행 주담대를 바꾸는 정책 거. 모기지로 바꾸는 전환 대출의 성격이 있었는데 예. 4월부터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집 사는 데 쓰는 겁니다. 오. 그래서 4월, 5월, 6월부터 이제 정책 모기지가 깔아주면서 시중은행 주담대가 올라오니까 와. 대출이 늘었잖아요. 예. 대출이 근데 이게 전체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모기지로만 요걸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은 은행 순수 주담대는 전성기 때도 4조, 제일 많이 빌리면 5조 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 비슷한 레벨인데요. 네, 6월달에 5조 빌렸고 이번 7월달에 4조 빌렸으니까 예. 주택 모기지로만 보면 전성기 레벨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전세를 살려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없고요. 예.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건데 그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강도는 코로나 때의 강도하고 똑같고 그 위에 정책 모기지가 또 얹어지니까 사실은 강도가 더 세다는 거죠. 집 사는 그럼 강도가. 저거는 밑에 있는 네. 은행 주담대는 50년 모기지 나오면서 그게 7월부터예요. 이건 7월부터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농협은행을 필두로 요 4조. 예. 요게 이제 50년 모기지가 여기 얹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7월부터 8월 이렇게 쫙쫙. 그러니까 시중은행 시장 금리가 튄 게 7월 달부터인데 예. 금리가 튀었으니까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는 그럼 50년 만기로 돌려버리자 해서 50년짜리 프로그램을 7월부터 런칭을 했죠. 그러면서 은행 대출은 계속 유지가 되고. 예. 그런데 이때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야 되는 건데 네.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를 정책 모기지가 진짜 밑을 엄청 받쳐줬거든요. 예. 밑을 엄청 받쳐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다 나왔다기보다는 특히 서울의 9억 이하 시장에서 정말 세게 나왔고요. 예. 9억 이하 시장에서 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서 이제 추가 처분 소득이 발생을 했고 처분 소득을 통해 가지고 또 얼마든지 더 고가 주택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서울에서 만들어 줬던 게 정책 모기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최 대표님 궁금한 게 정책 모기지라는 게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출이 작년에 너무 죽었으니까 네. 정책 모기지도 한 거고 네. 또 뭐 약간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전환의 목적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50년 모기지까지 붙으니까 사실은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집값도 따라 올라간 상황인데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 정책 모기지를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책 모기지가 줄면 지금 대출 수요의 한 절반이 싹통 날아가는 건데. 그것도 다음 장에 제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이제 완전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금리라는 거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운영 체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정책 같은 거는 프로그램인데 그 운영 체제 위에서 돌리는 프로그램. 그래서 윈도우라는 뭐 아니면 iOS 운영 체제는 상당히 많은 앱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은 그 금리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운영 체제도 있고 느린 운영 체제도 있는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인데 프로그램이라는 건 사실 매우 즉시적이고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대부분이 내는 정책들은 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은 규모가 원래 어마어마하게 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운용 체제가 안 돌아갈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리진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완전 뻑이 가잖아요. 너무 무거운 그 게임을 막 그렇죠. 10개씩 돌려버리면은. 근데 그래서 표현은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부 당국은. 금리는 거시 정책이고 정책 모기지는 미시 프로그램이니까 예. 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미시 프로그램으로 대응을 하겠다. 근데 지금 미시 프로그램이 얼마나 크냐면은 네, 제 예. 생각에 막 CPU 80% 먹을 정도로 크거든요. 예. 그럼 이게 진짜 미시 프로그램인가요?
그지 언제 그냥 시장을 완전 살려놓은 건데요. 정책. 그러니까 모기지로? 이거는 금리를 조정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3.5를 소위 1.5로 낮춘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그 정도 효과가 나온 거예요. 예. 44조 이상의 대출이랑 시장을 돌려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저는 이게 미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꾼 수준의 프로그램이죠. 예.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잘 작동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정책 모기지가 상반기 너무 잘 작동하니까 역전세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럼 특례 역전세로는 빡. 그리고 PF 문제 특례 PF로는 빡. 예. 그죠? 그렇죠. 그 요즘은 오늘은 그리고 뭐 그 출산도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특례 출산론 빡 해가지고 아니, 뭘 제 줄인다는 말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 결국 내년은 특례론을 하냐 마냐 이게 그냥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겁니다. 특례론이- 금리가 아니고요. 아. 네. 내년에 이런 그 거시급 미시 프로그램을 예, 돌리냐 안 돌리냐. 안 하느냐? 네. 그러면은 안 돌린다. 예. 만약에 1월 30일에 끝나기로 했으니까 올해 끝나고 내년에 없다. 예. 그러면은 뭘로 돌아가죠? 백투 2022년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표에 따르면 절반이 날아가는 건데요, 거의. 대출 전체 대출의 절반. 네, 그렇죠. 어. 아니 일단 그 절반 이상. 22년 4Q 기준으로 예. 가계 신용이 40.6%였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소득도 올라가고 있지만 대출도 올라가면은 그 비중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기준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DSR이 내려올 일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DSR 내리려고 50년을 만든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소위 한도 초과 대출을 받은 상태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네. 내년에 수요가 증발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거꾸로 특례론을 내년에도 또 40조 원 이상 쓰게 되면은요. 총선 있고 이러니까 뭐 내년에도 전세 만기 되는 사람들 있으니까 특례론 써가지고 시장 살리는 게 맞죠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특례론 또 돌려버리면은 그거는 뭐 거시적으로 그거는 가계대출이 뭐 2250조든 얼마든 상관없이 또 특례론 써버리면은 시장 또 네. 이렇게 돌려세우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와. 지금은 완전 프로그램 근데 이게 우리가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거를 거의 10년간 경험했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 시장에서 원래는 그 채권 금리라는 게 있었는데 예. 금리라는 거는 성장률과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였는데 네. 사버려 막 사버려. 네, 2008년은 그래도 모기지만 샀지만 금융위기여가지고 주택위기니까 예. 2010년부터는 그 장기금리가 왜 안 떨어지지 이러면서 6천억 달러 써가지고 QE2 돌려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직전 매입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인데 2010년부터 17년까지 미국 금리가 제로였는데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네. 6천억짜리 매입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단기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직접적이고 강력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약간 위험해진다. 이 얘기를 우리가 그 연준 책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QE2가 끝나간다니까 어떻게 돼요? QE2가 끝나간다 그러면 이거 QE2가 끝나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빠질 것 같은데 예. 막 이러면서 채권 가격 빠지면은 채권 시장 위험해지고 그러면은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연장해라. 끝내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그래서 2012년에 QE3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온갖 명분 만들어가지고 QE 또 합니다. 해가지고 QE 원래 그게 그 QT 테이퍼링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 QE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상 금리가 작동을 안 했다고 봐야죠. 이제 자산 매입에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그래도 QE라는 프로그램은 연준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기라도 하죠. 예. QT라는 테이퍼링을 통해 가지고 리버스가 일어나는데요. 특례로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내주기만 하면 돼. 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되돌리는 게 없죠. 네. 특례론을 저렇게 찍으면 네.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요? 네. 주택금융공사가 좀 어려워지겠죠.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를 발행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 금리나 시장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아닙니까? 예, 그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모기지 금리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MBS가 40조가 풀리면 예. 금리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영향을 주죠. 네. 주는데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영향을 받겠죠. 예. 근데 그래서 무한정 찍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요 정도를 그 금리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럴까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예. 아니 제 말은 이제 여기는 살려야 될 시장이 명확하고 금액도 명확하고 뭔가 이렇게 돌리기 위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올해도 상반기에 다 소진되면은 하반기에 40조 또 찍네 만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상반기에 다 소진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또 찍어야 되는데 그런 기사를 5월부터 엄청나게 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특례 모기지 금리를 너무 받고 싶은데 금리가 좀 시장 금리가 EQ에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특례 모기지 금리 지금 비싸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1분기 때는 특례 금리가 훨씬 낮았으니까 아 좋습니다 했다가 시장 금리가 EQ에 압박받아 가지고 내려오니까 아, 특례 모기지 금리 너무 비싸니까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특례 모기지 금리를 또 3%대로 낮춰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채권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대표님 그 네. 정부 금융위의 코멘트들을 보면 네. 50년 모기지, 50년 그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네. 야 이거는 편법으로 너무 피해가서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은행에서 좀 너무 많이 해주지만 압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출 너무 많이 늘었어. 한국은행 총재도 경고할 만큼 네. 생각보다 대출 너무 많이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 그 경고하는 목소리에서 정책 모기지를 지금같이 같이 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죠. 대출이 그러니까 개념이 걱정되면- 그랬죠.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네. 한은이 통화 정책을 써서 예. 금리를 조정을 할 때 그 통화 정책이라는 건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예. 급락 기간은 4개월 만에 20% 넘게 자산이 붕괴될 정도로 빠르게 변해버렸기 너무하니까 때문에 약간 경착륙이 필요해. 연착륙이 아 그러니까 빠르고 직접적인 개입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예. 되는 겁니다. 필요해. 네. 아 이게 2010년 12년 미국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음. 그래서 저는 이게 2008년 1차 개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미국의 1차 개입과 예. 지금 우리나라의 요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 근데 미국의 그 사례를 보면은 2차, 3차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 이게 또 등장할 수 있냐면은 내년에 곧바로 등장할 명분은 없어요. 예. 왜냐? 시장이 돌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 몇 개 빠졌을 때는 이렇게 하는 예, 이유가 했는데 되지만. 지금 뭐 20% 빠지고 있냐? 예. 아니라 지금 막 돌아섰고 막 누구는 저한테 와서 제 채널에 다 올랐는데 막 댓글 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장이 자신감으로 넘쳐나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특례론을 쓸 명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예. 없지만 여기서 특례론을 한 번 더 쓴다면 진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되는 거고 거시 안정성을 해치는 정책이 되는 건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부 언론들은 특례론 또 써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나팔수들이 존재하는 거죠. 미국이랑 똑같다는 거고 이 나팔수들이 있으니까 아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으니까 인기 예. 영합적 정책이어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또 쓰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네. 사실은 그 뭐 대박이다. 달러를 갖고 있는 동네니까 예. 이렇게 뭐 찍어내도 크게 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를 것도 같아요. 뭐 그 40조 정도를 다시 찍는다고 하거나 뭐 이 정도로 그럼 돈이 또 풀리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40조라는 금액이 한국의 거의 700조 가까운 그 재정 국가와 2,000조가 넘는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소화가 안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특정한 상품과 대상에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자본을 주입하는 것 치고는 금액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 1년치 거시 변화를 다 금리를 낮췄을 때 거시적인 효과를 다 만들어낼 정도로 또 올라간 거다 보니까 사실 정말 엄청나게 큰 CPU를 많이 잡아먹는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한번 맛보면은 계속 맛보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니까. 못 끝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약처럼 못 끊고요. 이건 거의 뭐. 근데 이게 어느 레벨에서 이어지고 있냐?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보여드렸던 게 지금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GDP의 3배 육박할 정도로 높은 레벨인데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집 사기는 정말 어려워요. 너무 비싸서요. 한 줄로 네. 요약하면 비싸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례론을 소득이나 써가지고 체력에 집을 비해서 사는 집이 게 너무 비싸요. 네, 2030들이 그러니까 34세 이하가 50년 만기로 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년 만기로 것도 그렇게 집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2020년에 코로나를 극복할 때 미국이 했던 거를 보면은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코로나 어떻게 극복했죠? 어떤 프로그램을 썼냐면은 네. 그 3조 달러 수준의 지원 프로그램을 SPC 3개를 만들어서 계층 지원을 했거든요. 첫 번째 1번 SPC는 대기업들. 예. 대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는데 금리가 너무 튀니까 쫄아가지고 연준이 매입해 줬고요. 두 번째 SPC는 소형 기업들, SME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규모는 아니었는데 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예. 연준이 대출을 다 해주면 그 대출의 95%를 우리가 다 사주겠다고 SPC 만들었고요. 그러면 큰 기업이랑 작은 기업을 다 살려주는 거죠. 예. 그럼 개인들은 저는요 실직해서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돈 줬어. 네 맞아요. 그게 3,9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직접적으로 주는 메인 스트리트 지원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 지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조 달러라는 돈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는 제로로 갖다 놨지만 그러니까 시스템은 제로로 갖다 놨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프로그램까지 3조 달러를 써가지고 단기적으로 완전 확 뿌렸죠. 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냥 로빈후드 자산버블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제 굴러가는 그런 흐름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시격 프로그램이 등장한 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주택가 이렇게 높아서 집도 살 수 없는 이런 국면에서 이걸 하는 게 맞나? 근데 제가 이 특례보금자리로 아까 2030 말씀드렸던 게 예. 명의만, 그러니까 SPC만 없다 뿐이지 2030이라는 세대를 앞세워서 이제 뒤로 돈을 모아뒀기 때문에 그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내년 부동산 아니면 네. 올해 하반기 부동산은 정책 모기지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 달려 있고. 그렇죠. 그럼 정부가 이거 지금 함부로 멈출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거 멈추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저는 합리에 기반한다면 지금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스티브 무누신 편입니다. 예. 한시적으로 1년짜리 프로그램을 썼다면 예, 나중에 한시적으로 위기 상황이 끝내야지. 왔을 때 그거를 끝내놔야지 다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명분이 있는 겁니다. 예. 이 그렇지. 실제로 그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던 무누신이 SPC 하나 종결시키면서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100년 안에 위기가 또 올 건데 예. 그때 다시 도와달라고 지금 안 끝내면 다시 도와달라고 미래에 무슨 말을 하겠냐. 난 끝내고 가겠다 이거고 연준은 이런 거죠. 계속 살려야 되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1년짜리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끝난다면은 예. 나중에 20% 넘는 경착률이 왔을 때 또 이런 대규모 프로그램을 돌린다 하더라도 명분과 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예. 만약에 인기 영합해서 안 끝낸다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럼 언제 출구 전략을 쓸 수 있느냐? 출구 전략을 쓰는 시점은 언제냐? 선거 뒤에.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예. 올해 말이 올해 내년 초가 말. 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진짜 중요하군요. 정책 모기지가 이렇게까지 영향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대출 정책 모기지의 대출 영향이 매우 커졌고. 특례보금자리로는 DSR에도 안 들어가니까 효과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부채고, 그러니까 실질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예. 실질 부채는 늘어나는 건데, 근데 이번에 가계대출도 IFRS 17 기준 바뀌면서, 예. 그러니까 순수 가계 쪽은 안 바뀌었지만 비영리 단체 쪽 대출이 줄어가지고 GDP 105%에서 이제 103%로 줄어갔고. 네, 103에서 101로 또 내려왔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통계는 뭐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야, 부동산 시장이 정책 모기지가 만약에 받쳐준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데드캣 바운스 이런 게 아니고 생각보다 더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채권 시장이 언제 붕괴됐죠? 예. 미국 채권 시장은 테이퍼링 한다고 할 때 붕괴됐었어요. 그 뭔가 리버스가 출구 일어날 전략이 때. 있었을 때. 네, 근데 정책 모기지는 테이퍼링이 어디 있어요? 그냥 테이퍼링 퍼주기만 없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은 사실 코로나 때 한번 붕괴됐었는데, 그러니까 경색이 왔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역시 높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이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언젠가 경색이 왔을 때 더 크게 붕괴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그거를 잘 활용해서 뭐 난 줄을 잘 탈 자신이 있다. 그럼 뭐 줄을 타도 되지만 예. 이제 그냥 시장을 분석하는 제 입장에서는 요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이런 있다 이렇게 변수를 잘 말씀을 드리고 봐라. 싶습니다. 정책 모기지라는 예. 변수를 매우 잘 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야, 완전 재밌네. 제가 또 부동산에 요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한국 부동산 시장은 미국 주식 시장 똑같다. 네. 그러니까 상황도 다 똑같다. 미국 주택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정책 모기지 진짜 잘 봐야 되겠네요. 최부심의 10만 유튜버 최부심의 최상욱 대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었죠? 2% 없는 부동산도 재밌네요. 최상욱 대표가 계시면 재밌죠. 그렇죠? 전 너무 좋아합니다. 최상욱 대표님. 북 언더스탠딩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엄청난 그 지적 그 허영심을 막 자랑하시다 하셨는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최상욱 대표님 나오시는 북 언더스탠딩도 한번 찾아보시면 매우 재밌습니다. 저희는 물러가고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